과학 철학, 과학은 진보하지 않는다. 현대인에게 진리의 가장 유력한 후보는 누가 뭐라 해도 과학이다. 많은 사람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라는 말이 붙거나 외국 대학의 어느 연구소에서 실험된 결과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특별한 망설임 없이 이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현대인에게 그나마 과학자 집단이 연구한 사실을 신뢰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일이다. 이렇게 과학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이는 태도를 과학주의라고 한다. 과학주의는 모든 문제가 과학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재미있는 건 실제로 과학자 집단이 과학에 대해 갖는 신뢰보다 대중이 과학에 대해 갖는 신뢰가 더 크다는 점이다. 과학의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과학이 진리라고 믿는 마음가짐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으며 어떤 면에서는 매우 종교적이다. 우리 과학적 믿음에 찬물을 끼얹고 과학적 진보라는 것은 허구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검증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한 것이 아님을 밝힌 인물이 토마스 쿤이다. 과학 철학자인 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워낙 유명해서 종종 들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고의 틀 정도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사장님이 사원들을 앞에 두고 이제 우리 회사도 패러다임을 바꿀 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자. 이때의 패러다임은 사고의 전환, 발전적인 사고를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용어 사용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쿤이 원래 사용한 의미대로 생각해보면 사장님의 말은 매우 이상하게 들리기도 한다. 왜냐하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사고의 틀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사고의 틀이 형성되기까지 비합리적이고 정치적인 투쟁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쿤에 의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은 비과학적인 정치적 투쟁의 결과이며 동시에 새로운 진보를 의미하기보다는 단지 예전과는 달라진 사고방식을 의미할 뿐이다. 이제 과학혁명에 대한 쿤의 패러다임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자. 쿤에 의하면 대중이 기대와는 달리 과학의 발전은 그다지 과학적이지 않다. 우리는 과학이 실험과 관찰 그리고 수학적 적용에 따른 논리적 진보일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쿤이 과학의 역사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실제 과학적 변화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단계. 우선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신뢰하는 시기라고 해보자. 이 단계에서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것은 일반인들에게 무척 당연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공통된 진리관이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다. 과학자들은 이 패러다임 안에서 실험과 관찰을 진행한다. 밤하늘을 관측하고 행성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다. 패러다임 안에서의 과학적 활동을 정상과학이라고 부른다. 정상과학이 진행될수록 패러다임은 더 확고해진다. 2단계. 그런데 위기가 찾아온다. 정상과학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변칙 사례가 발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밤하늘에서 화성의 경로를 추적해보면 원래의 경로와 다르게 역행해서 움직일 때가 발견되는데 천동설 안에서는 이를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러한 변칙 사례들이 발견된다고 해도 패러다임이 단번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패러다임보다는 변칙 사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변칙을 수용하려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한다. 프톨레마이오스도 실제로 주전원이라는 새로운 규칙을 추가해서 화성의 역행을 설명하고 천동설의 변칙 사례를 해결했다. 3단계. 위기가 심화되고 혁명이 발생하는 시기다.
변칙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기존의 정상과학이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지면 패러다임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다. 그러면 기존 패러다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젊은 과학자 집단이 새로운 이론으로 기존 이론에 도전한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경쟁하게 되는데, 이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듯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듬어지지 않은 까닭에 기존의 패러다임보다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미적으로 보기 좋다거나 간결해진다는 과학 외적인 요인들을 기반으로 젊은 과학자 집단에 의해 제시되는 단계다. 과학계를 장악하고 있던 나이 많은 과학자 집단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변칙들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하고 노련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함으로써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했지만 기존 과학계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받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움직이는 지구에서 왜 사람이 쓰러지지 않는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어서 당대에는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4단계,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것을 폐기하고 혁명적으로 등장해 새로운 정상과학이 되는 단계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정상과학과는 단절된 혁명적인 변화라는 데에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새로운 과학 이론이 기존의 과학 이론을 아우르면서 점진적으로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쿤의 생각이다. 과학은 기존의 세계관과는 단절된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하면서 혁명적으로 변화한다. 이를 과학혁명이라고 한다. 쿤이 과학 발전 대신 과학혁명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기존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은 서로 다른 세계관으로 과학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두 과학 집단은 논증과 검증의 절차에 따라 합의점을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수하던 나이 많은 과학자 집단이 늙어서 사라지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젊은 과학자 집단이 그 자리를 대체해서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패러다임의 이동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새로운 패러다임은 또 하나씩 정상과학이 된다. 쿤의 패러다임의 이동은 과학에 대한 신선한 관점을 제시해 주었다. 쿤에 의하면 과학혁명은 과학적이지 않고 정치적 권력 투쟁의 결과다. 과학의 역사는 점진적인 진보의 역사가 아니라 혁명적인 단절의 역사였다. 이는 진화론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과도 유사하다. 대중적으로 이해되는 진화론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개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실제로 다윈이 진화 개념은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라 당시 그 환경에 부합하는 수평적인 변화일 뿐이다. 그래서 진화론에 대한 비판 중에 고릴라도 수십만 년 후에는 인간이 되는가? 라는 비판은 진화에 대한 개념의 오해에서 기반한 질문이 된다. 이 질문은 고릴라보다 인간이 더 발전된 존재이고 진화란 발전된 방향으로 진보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실제 다윈이 진화 개념은 발전이 아니다. 고릴라도 수십만 년 후에는 진화할 테지만 그것은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의 변화일 것이고 인간도 수십만 년 후에 다른 방향으로 진보가 아닌 진화를 하게 될 것이다. 쿤의 패러다임의 이동도 마찬가지다. 다음 세대의 과학은 우리와는 다른 모습일 테지만 우리의 과학 성과로부터 점진적으로 진보한 과학이 아니라 우리와는 전혀 공통점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과학일 것이다. 최종 정리.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이 이번 여행지는 현실 너머의 여행지다. 그리고 그 출발은 진리에 대한 새 관점으로부터 시작했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진리에 대한 관점인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그리고 회의주의가 그것이다. 진리와 관계하는 모든 학문은 단전적으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되었다. 과학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철학 파트에서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가 균형있게 등장한 것과는 달리 과학은 전반적으로 절대주의적 측면을 강하게 띈다. 그것은 과학이 객관적인 검증과 수학적 근거를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에서의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구분은 수학적 확실성을 근거로 구분했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과학이 인과법칙에 따른 수학적 필연성에 근거하고 있다면 현대의 양자역학은 개연적인 확률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근대 과학에 비해 상대적인 측면을 갖는다. 그리고 과학에서의 회의주의는 과학의 발전을 정치적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찾는 과학 철학의 입장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세 관점을 토대로 정리한 과학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예술의 구분. 시간의 형식을 따르는 예술과 공간의 형식을 따르는 예술. 이번 여행지는 예술이다. 앞서 돌아본 철학이나 과학처럼 예술도 엄연한 진리의 후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사고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술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는다. 문제는 예술적 체험이란 너무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까닭에 각각의 개인이 이해하는 통찰에 대한 공통 분모를 찾거나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그런 만큼 예술은 역사상 과학, 철학, 종교에 비해 진리로서 강조되지 않았다. 예술의 분야는 문학, 음악, 미술, 건축, 무용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각각의 분야는 다루는 대상의 차이를 보이지만 단순하게는 시간과 공간의 형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시간의 형식을 따르는 예술은 문학, 음악, 무용이고 공간의 형식을 따르는 예술은 회화, 조각, 건축이다. 이는 개별 예술작품을 향유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요구된다. 몇 초 만에 하나의 음악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음악은 시간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조각 작품을 감상할 때는 그 작품에 대한 느낌이 직관적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조각이 시간보다는 공간에 의존하는 예술 장르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예술 장르 중에 우리는 주로 공간적 형식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 작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2차원의 공간 형식을 따르는 서구 회화를 중심으로 예술의 역사를 탐구할 것이다. 예술적 진리에 대한 입장. 어떤 그림이 훌륭한가? 예술의 역사를 다루기 전에 다음 사례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묻고 이야기를 계속해보려 한다. 당신에게는 중학생인 세 쌍둥이 ABC가 있다. 1년 동안 취미로 미술학원에 보냈더니 어느 날 3명 모두가 미술 쪽으로 진로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해왔다. 지금 미술학원에 보내는 것도 허리가 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미술을 가르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돈 문제를 떠나서 아이들 모두 미래가 불확실한 예술 쪽 진로를 선택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어쩔 수 없이 3명 중에 한 명만을 밀어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각자 하나씩 그림을 그려오면 당신이 그중 가장 소질이 있는 아이를 선택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모두 동의했고 자신이 재능을 총동원해서 한 달 동안 그림을 그려오기로 했다. 주제는 앉아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우선 A가 그림을 내밀었다. A 그림을 보는 순간 당신은 아름다움에 놀라고 말았다. A 그림은 수학적으로 정확한 원근법으로 그렸을 뿐만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이 아래쪽으로는 넓어지고 위쪽으로는 좁아지는 안정적인 삼각형의 구도를 취하고 있다. 사람이 팔과 다리 비율은 황금비라고 하는데 1은 1.618을 정확히 따르고 있다. 편안하고 안정된 그림이다. 중학생이 그렸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림이다. 다른 아이들 그림은 볼 것도 없겠다 싶을 때 B가 그림을 내밀었다. 어떻게 그렸는지 보기나 할까 하고 그림을 보는 순간 당신은 휘몰아치는 감정에 휩싸였다. 원근법이나 사람의 형태가 정확히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앉아있는 사람의 표정과 미묘한 몸동작에서 고뇌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 느껴진다. 찌푸려진 미간에서 고통이 느껴지고 이자 모서리에 당장 쓰러질 것만 같이 불안하게 걸터 앉은 모습에서 현실에 대한 불안이 선명하게 전해진다. 그리고 곧 깨닫게 된다. 이 앉아있는 사람의 고뇌는 이 그림을 그린 B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고뇌가 녹아있는 것임을 말이다. 미술 천재인가 싶다. 당연히 B가 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C가 그림을 내밀었다. 혹시 더 뛰어난 그림일까 하고 부푼 기대감을 안고 그림을 받았는데 이건 뭔가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다. 뒷면인가 해서 뒤를 돌려봤는데 앞면이 맞다. 이게 뭔가 싶어 C를 쳐다봤더니 뭔가 주섬주섬 가져오고 있다. 이자를 당신 앞에 놓더니 빈 캔버스를 그대로 들고 있으라 한다. 그러더니만 이자에 앉아서 물감으로 캔버스를 마구 휘젓는다. 캔버스에는 몇 개의 선이 정신없이 그려져 있다.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자에 앉은 화가 퍼포먼스라고 한다. 그러고는 청산유수 같은 말을 쏟아낸다. 그림에 왜 반드시 어떤 대상이 들어가 있어야 하느냐며 대상이 소거된 그림을 그리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자에 앉은 사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그림의 대상이 되고 실제 그림은 대상이 없는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다. 남 같으면 꺼져! 라고 했을 것 같지만 자기 자식이고 보니까 어쩐지 정말 예술의 천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당신은 A, B, C 중에 누구를 화가로 키울 것인가? 어떤 작품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작품들은 미술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입장을 대변한다. A는 고전주의로 대표되는 예술사조로 이성을 통해 그림을 그리려는 화풍이다. 조화, 균형, 비례, 법칙을 강조한다. 그런 면에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절대주의적 측면을 갖는다. B는 낭만주의로 대표되는 화풍이다. 개인이 내면과 개성을 존중해 화가의 주관적 표현 방식을 중시하고 격정적이고 정서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런 면에서 절대적 진리에 저항하는 상대주의적 측면을 갖는다. C는 현대미술이다. 현대미술은 그 폭이 너무나 넓고 다양해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예전 것들에 대한 거부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추구로 압축해 볼 수 있다. 현대미술은 회화의 내용적인 측면부터 형식적인 측면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그림의 대상이 소거되거나 그림을 그리는 주체를 사라지게 하거나 혹은 예술의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예술의 소재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이 보기에는 아무 것에나 예술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과격한 행동으로 보인다. 어디까지나 예술이라 부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직접 실험해보는 것이구나 정도로 현대미술을 대한다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수 있다. 현대미술은 과거 예술에 대한 해체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회의주의적 측면을 갖는다. 예술이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만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방금 구분한 고전주의, 낭만주의,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만으로도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하다.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고 어떤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만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품위 있게 전시회에 가서 상대에게 잘 보이기에는 충분하다. 무수히 많은 화가와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전시회에 직접 가서 조금만 알아보면 된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과 다름없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세부적인 미술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한다. 세부적인 미술의 역사는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 세 측면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이 세 견해가 각각의 시대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다만 역사적 시기의 구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사를 구분하는 역사 발전의 5단계보다 좀 더 세분화해서 고대, 중세, 르네상스, 초기 근대, 근대 현대로 알아보고자 한다.